안녕하세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 사업 찾아가는 행동 중재 사업 효과 및 추진 경과를 발표하게 된 건양사이버대학교 행동재활치료학과 김대웅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드라마라고 하면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겠죠. 이 장애인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는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도 오히려 좀 더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 또한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중증 발달 장애인의 돌봄 부담에 대한 이슈들인데요. 이 최근 이 돌봄 부담 등의 이유들로 인해서 이 가족분들의 또 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이 종종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이 발달 가족의 그 발달장애인 가족의 이제 돌봄을 위해서 사실은 이 지방자치단체, 우리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의 여러 부처들, 기관에서는 이 많은 재정과 지원 제도들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결국 가정에서 100%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즉 이 제도권 밖에 이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유라고 하면은 바로 도전적 행동, 또 어려운 행동인데요. 뭐 자해, 타해, 파괴 행동, 이식, 성문제, 이탈, 실종, 이런 우리가 대처하기 어려운 이런 어려운 행동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이 어려운 행동 때문에 기관의 이용에 이제 거부당하시거나 이용 경험이 없으신 분들, 그다음에 이 어려운 행동들 때문에 낮 활동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서 이 돌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이 찾아가는 행동 중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어려운 행동에 대한 찾아가는 복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찾아가는 행동 중재 이제 지원 절차는요, 서비스를 신청하고 저희들이 적합성을 검토하고 선정하고 중재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과정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2022년 8월 18일 기준으로는 9명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수집된 정보는 지금 8명이 제가 지금 확인이 되어지는데요. 일단은 효과적으로 이제 중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대상자분들이 보이고 있는 그 어려운 행동이 자해인지 또는 타해인지 그런 유형들을 조금 살펴보고 이 근간의 발생 원인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행동, 이 도전적 행동에 대한 중재는 사실 그 어려운 행동이 나타나는 그 순간을 캐치해서 그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거나 안 하게 하는 이런 반응적인 접근은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이제 최근의 중론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으시도록 그 환경을 긍정적으로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어려우시면 의사소통, 자조기술이면 자조기술, 사회성이면 사회성,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어려운 행동이 감소되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런 방향을, 이런 접근으로 계획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사실 개인의 이 지원 계획, 이 별도의 계획도 필수적이긴 하지만 이 행동 지원만을 위한 좀 밀도 있는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이제 탄력적인 행동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효과적인 행동 중재는 평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저희들은 이 행동 중재 전에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된 여러 가지 도구들, KCS10이라든지 QABF들, 이런 여러 가지 도구를 토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행동 중재를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행동 중재를 이 시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는 이 시각적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인 의사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동의 수준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타겟팅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종결 시기는 언제쯤 하면 좋을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재 후에는요, 사실 그 중재 후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중재가 효과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을 통해서 연계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찾아가는 행동 중재를 위해서는 현재 지금 3명의 행동 중재 전문가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1명이 이제 채용이 되어진 상태이고요. 행동 중재 자문은 지금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균 주 2, 3회를 기준으로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횟수로 치면 약 500회 정도 이상을 방문하여 행동 중재가 이제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단들과 함께요, 굉장히 인텐시브한 밀도 있는 중재를 위해서 계획을 작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실행하고 또 실행하는 과정 중에 평가하고 또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서 이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이런 것들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중간보고회 이후에 이제 실시할 사항으로는 우선은 실효성 있는 이제 실질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금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실 이 계획에 대한 그 행정적인 조치들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제 저는 지금 성인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전에는 학령기의 아이들을 다루는 이제 특수교사로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이 계획이 있어야지만 영유아부터 학령기, 성인기까지 이제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요즘 깨닫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발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성인기에 어떤 시기에 갑작스럽게 이런 도전적 행동을 보이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학령기 때부터 이게 유지되어 오거나 좀 더 강도가 강해지거나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뭐 대전특수교육원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그 영유아기부터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그런 협조들과 그런 기반들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좀 유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탄력적인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단 올해 사업 외에 이제 내년도 사업이 있다면 사실 향후 개선 방안으로서 조금 제언을 하자면 AI 기술이 도입되는 만큼 이게 중재 보조 기술이 도입되면 좋겠다라는 좀 희망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행동 중재와는 다르게 이 심각한 행동에 대한 중재는요, 초고도화된 전문 인력 두세 명이 투입되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행동이 굉장히 강해서 다칠 염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적은 필요성이고요. 그 중재가 매우 정확하고 정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중재를 하면 그 뒤에서 그 정교함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역할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AI 기술을 통해서 이 중재 보조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단순히 이제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인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사실이고 굉장히 필요하지만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좀 욕심으로 조금 제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선정된 대상자분들의 보호자분들과 그다음에 그 해당 기관의 종사자분들을 토대로 한 이 행동중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행동중재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 헬스장에 PT 끊는 것과 조금 비슷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몸을 만들기 위해선 헬스장에서 헬스 트레이너와 PT 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지요. 내가 배웠던 것들도 내가 잘 숙지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식이요법이라든지 또 그 처방해 주는 것들을 내가 일상에서도 잘 구현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트레이너가 없어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지? 그렇게 배웠었지? 배웠던 내용을 스스로 해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는 트레이너가 없이도 내 나름대로 이것들을 이제 잘하게 되게 됩니다. 행동중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그러니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만나는 것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과 기관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행동중재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가서 아주 적절한 행동중재의 모델과 방법들과 택틱들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모델이고 이 2~3시간 통해서 그 기관들과 종사자들에게 그 발달장애인 대상자에게는 그 적절한 행동에 대한 습관을 만들어주고 또 그 기관과 그 가정에는 적절한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과 또 이 종사자들의 행동중재 역량을 기르는 것도 함께 패러럴하게 가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실제로 뭐 이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라든지 미국의 이런 도전적 행동 기관이라든지 해서는 이 의료보험 수가를 이 대상자를 교육하는 것만 주지 않고 이 대상자가 도전적 행동이 있다? 그러면 그 다른 보호자라든지 기관의 종사자들을
교육하는 것을 이제 수가로 잡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루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뭐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이제 교육하는 것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추후에는 나중에는 그 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중재와 함께 기관의 종사자들 또는 그 가족들, 보호자들에게도 또 이런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에 힘을 조금 더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나중에 받도록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양사이버대학교 행동조달치료학과 김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